이 유물을 나눠드렸으면은, 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대충 뭐 다 보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뭐 아시겠지만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가 광복 75주년이죠. 한 벌써 한 4, 5일 전이군요. 15일이니까. 예년에 없이 올해 광복절에는 서울 집회에 일장기가 등장해가지고 저도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참 놀라는 것 같아요. 뭐 그걸 또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8월 15일에 우리 수도 서울의 도심에 일장기가 등장하는 것은 저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묵인하게 된다면은 그 일제 때 끝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뭐가 됩니까? 바보 멍청이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념이나 뭐 지역이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일장기 드는 사람은 그런 문제로 그걸 바라볼 시각은 아니고요. 우리의 역사에 비추어서 저는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저는 올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8.15에. 이곳 대구도 뭐 계시는 분들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곳 대구도 대구 형무소가 있었고 많은 애국지사들이 헌신하신 곳이죠. 저도 대구 사람입니다. 사실은 초중고대를 대구에서 나왔어요. 대명동에 살았고요. 그럼 아시겠죠? 제가 다닌 학교가 초등학교가 두루산 밑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고향 분들을 뵈서 더욱 반갑고요. 이번에 저한테 이런 강연 요청이 왔을 때 안중근 지방과 대구와 관련이 있느냐, 이왕이면 관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아주 깊지는 않지만 관련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구라는 지역에서 안중근 의사 집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2년 전쯤에 안중근가와 그 독립운동, 안중근가의 사람들, 이런 책을 제가 썼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를 하던 후배 기자하고 같이 안중근가의 사람들, 그러니까 안중근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 그 집안 사람들 이야기, 물론 안 의사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안 의사 집안과 대구와의 인연을 차차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흔히 혹시 인터넷에서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5대 항일 가문인데, 흔히 뭐 이분들만, 이 집안만 훌륭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100대, 200대를 뽑을 수 없으니까 5대라고 뽑은다면은 흔히 이렇게 지칭합니다. 의병장 왕산 허희선생 가문, 구미입니다.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가문, 석주 이상용 선생 가문, 그 다음에 우당 이회영 선생 가문, 일송 김동삼 선생 가문. 이 집안들은 그러니까 대개 한 3대에 걸쳐서 10명 이상씩 이 한 집안이 독립운동에 헌신한 훌륭한 가문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 굳이 숫자로 한다면은, 물론 이거는 정부 포상을 받은 분들 기준입니다. 아직 포상을 받지 못한 분을까지를 하면은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부 포상을 받은 분으로 치면은 안중근 의사 가문이 제일 많습니다. 15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안에 독립운동가 한 분, 두 분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은 한두 분 때문에 집안이 망하거나 큰 곤욕을 치르거나, 혹시 여기 오신 선생님들 집안에도 그런 어른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한 집안에 물론 형제들이 많긴 했어요. 안중근 의사 집안은. 나중에 가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5명이 나온다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가문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은 길이길이 그 후손을 돌보고 이 선열들의 업적을 우리가 길이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분들로 인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중근의사 가문에 독립유공 포상을 받은 15분입니다. 여기가 안중근 의사입니다. 여기가 바로 밑에 동생 안정근, 둘째 동생 안공근, 얘는 막내 삼촌 안태순,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얘는 사촌 동생들입니다. 안명근, 안경근, 안홍근, 얘는 조카들입니다. 이분은 초대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안춘생 선생입니다. 광복군도 하고, 여기는 안춘생 선생의 부인입니다. 부부가 같이 했어요. 여기는 안중근 의사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밑에, 2살 밑에. 안성녀. 안성녀 여사의 며느리입니다. 여기는 안중근 집안의, 안중근 의사로 치면 매제입니다. 직계 바로 밑에 매제는 아니고 다른 사촌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8분, 7분, 총 15분이 포상을 받은 분들입니다. 일부 분들은 아직 포상을 받지 못했어요. 뭐 자료가 좀 미비하다거나 또 뭐 좀 정치적인 이유라거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포상자 기준으로 해서 15분이 받았어요. 이 정도의 가문입니다. 이걸 알고 시작합시다. 이거 뭐 제 책에 실린 건데 이거 뭐 너무 커서 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기가 안중근 의사입니다. 부인, 아버지 안태훈 진사, 이건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안중근 의사 아버지가 6형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 그 삼촌 중에서 제일 막내 삼촌이 포상을 받았어요. 안중근 의사 아버지 안태훈 선생은 6형제 중에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집안에서는 이 셋째가 리더였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우당 이회영 선생도 총 6형제입니다. 6형제 중에서 이회영 선생은 셋째예요. 셋째가 집안의 리더예요. 우리 전통적으로 보시면 대개 우리는 장남이 대를 이어받거나 또는 그 집안의 리더이기 흔히 있는 일이죠. 이 두 가문의 특징이 뭐냐면요. 셋째가 그 형제들 대표해서 집안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이나 이 안태훈 선생도 뭐 충분히 리더로서의 능력이 있고 훌륭했으니까 리더가 됐겠지만은 그 위에 형들이 훌륭했다. 형들이 훌륭했다. 6형제 중에 셋째를 집안의 리더로 삼는 거 흔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에 두 가문의 형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집안이 자식이 많습니다. 이 아버지 형제는 다 태장년입니다. 안태근, 마지막 안태순까지. 학렬이라는 게 가운데 자, 끝에 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는 가운데 자거든요. 여기는 다 근자 학렬입니다. 전부 다. 안중근, 안봉근, 안홍근, 안명근, 안경근. 여기는 또 생자 학렬입니다. 안미생, 안우생, 안진생, 안원생, 안낙생, 안금생. 이 집안은 철저하게 학렬을 지켰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물론 저 시대에는 되게 뭐 또 좀 뼈대 있는 가문에서는 학렬을 중시했죠.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이 셋째 안태훈 선생의 주도에서 이 집안 전체가 다 천주교를 믿습니다. 딱 한 명 예외가 있습니다. 큰아들. 왜? 집안 제사 지내느라고. 딱 한 명의 예외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세례명 아시죠? 토마스. 한자로는 도마라고 하죠. 그래서 안도마, 토마스. 전체가 다 그 집안입니다. 뭐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 아들, 손자
정손자까지 와 있습니다. 다 미국에 있습니다. 안흥사 직계들은. 참고로. 다음 보실까요? 뭐 가문마다 특징이 있죠. 안중근의사 가문을 살펴보니까 한 요런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첫째, 3대에 걸쳐서 안중근의사 삼촌부터 안중근의사 때, 그 밑에 아들 때, 손자 때까지 해당이 안 돼요. 해방이 됐기 때문에. 3대에 걸쳐서 국내외에서, 국내에서도 하고 이런 해외에서도 하고 의병, 안의사가 의병 출신입니다. 참고로. 연해주에서 의병 활동을 했어요. 1909년 하얼빈 어그 이전에 브라디보스토크 가서 거기에 연해주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국내 흔히 진공작전, 우리나라 땅으로 쳐들어오는 일본군에 맞서기 위해서 그걸 흔히 진공작전이라고 합니다. 그 진공작전 일환으로 안의사도 의병 부대에 참여를 했죠. 그러다 결국 일본군의 화력에 못 이겨서 패퇴했습니다마는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했던지 안의사가 우리 국경까지 왔다가 다시 브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갔더니만 한 2, 3개월이 걸렸는데 동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더래요. 그야말로 얼굴이 해골이 될 정도로 몸을 상해가지고요. 며칠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의병 출신입니다. 안의사가. 그 다음에는 이제 독립군, 임시정부에도 참여를 했고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몇 분들이 광복군에도 참여를 했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안춘생 선생, 광복군 출신입니다. 그분은 해방 후에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군에서도 장성까지 지냈죠. 광복군 출신 중에서 초기에 우리 군대, 국군에 들어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팩트로 얘기하면은 우리 창군 당시에는 일본군 출신들이 주도했어요. 초대 국방부 장관은 이범석 장군입니다.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겸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박정희 정권까지는 거의 다 일본군 출신이었습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아마 예외가 없을 겁니다. 물론 장성은 있었지만은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은 지원병 출신, 학도병 출신, 일본 육사 출신, 예를 들면은 이런 일본군 출신들이 했다는 거죠. 광복군 출신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해방 후에는 많은 분은 아니지만 두 분이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차차 말씀드리고요. 일가족 전체가 안태훈의 영도로 천도교에 기여했습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딱 한 명, 그 집안의 제일 큰아들이라고 했죠. 왜? 집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집안 회의에서 그렇게 합의한 겁니다. 안중근 의사 태생 연도가 1879년입니다. 1879년. 1879년. 김구 선생은 어떻게 될까요? 김구 선생 출생이 몇 년도일까요? 누가 한번 맞춰보실래요? 대략이라도. 응?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1876년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병자수호조약 또는 강화도조약, 이 체결된 그 강화도조약, 소위 또 병자수호조약은 그 1년 전에 1875년에 발생한 운양호 사건, 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 1876년에 병자수호조약이 한일 간의 근대에 맺어진 최초의 불평등 조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병자수호조약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그 이름 가지고는 이게 무슨 조약인지
병자년에 맺어진 수호조약이라는 건데요. 마치 보면 병자년에 일본이 우리를 무슨 보호해주기 위해서 맺어진 것처럼 보이죠? 저는 그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병자 조일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아, 병자년에 조선과 일본 간에 불평등하게 맺은 조약이구나. 이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을사조약, 을사년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제3자한테 을사조약이 뭔 같아? 물으면 을사년에 맺어진 조약이네. 아무런 역사인식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안에는. 마치 남의 나라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해야죠. 늑은 강제로 맺었다는 것입니다. 한일병합, 한일합방. 이 말로는 문제가 없어요. 왜? 병합이라는 것은 그냥 합치는 겁니다. 양자가 합해서. 기업 합병하잖아요. 한일합방, 두 나라 합쳤는데 한일병탄이라고 해야죠. 병탄 뭐냐? 강제로 뺏었다는 뜻입니다. 글자 하나에 역사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한일합방, 을사조약, 이런 게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식민사관이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혼을 뺀 것이 식민사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 하나가 역사적인 사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유해가 묻혀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묘소가 있었는데 묘소가 없어졌고, 우리 안중근 의사 보세요. 지금도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후손들로서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안 의사 그랬죠. 내가 죽거든 가까운 데 묻었다가 조국이 해방되것은 나를 조국으로 반장해다오. 반장. 반장은 객지에서 죽은 사람들 임시로 묻어놨다가 제대로 된 곳에 장례를 다시 치르는 것을 반장이라고 합니다. 안 의사가 그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거 하나 못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는 우리 후손들이 광복절에 일장기를 흔들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곤란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웠다면은. 그 다음에 이 후손들이 미국, 중국, 캐나다, 홍콩, 북한, 물론 이 땅에도 계시고 다 흩어져서 이산 가족들입니다. 자, 요즘 누가 서론입니다. 자, 부친, 안의사의 부친 안태원 선생을 간략히 보고 가죠. 진해 현감 출신의 안인수라는, 그러니까 안태원 선생 아버지입니다. 삼남, 셋째 아들입니다. 이 집안의, 아까 보여드린 6형제 중에 이 집안의 리더입니다. 6형제 전부 다, 원래 이 집안이 무반 집안입니다. 안태원 의사, 안중근 의사 집안이. 안중근 의사도 사실은 무반이나, 무골 기질이 강한 분입니다. 총도 잘 쐈고요. 말도 잘 탔고요. 그러면서도 무인 풍모에다가도 이 형제들이 지적인 면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문사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안태원 선생도 진사에 합격했습니다. 진사에. 황해도 지역에서 한 400석을 한 그 동네에서 유지입니다. 부자예요. 부자. 아주 떼부자는 아니지만 그 일대에서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농민군들하고 이 안태원 집안이 맞붙게 됩니다. 그때 이 집안에 데리고 있던 사병이 6, 70명이었습니다. 사병, 사사로울 사자, 병사병자. 그러니까 정식 군대가 아니라 한 집안에서 데리고 있는 젊은이가 6, 70명 됐다는 얘기입니다.
70명에게 총을 쥐어주고 먹여주고 재운다면은 그 집안 규모를 짐작하겠죠? 6, 7명을 먹여도 뭐 할 텐데 6, 70명이 이 집안에 사병으로 있었습니다. 가늠하시겠죠? 집안의 가세를. 이 안태원 선생은 김옥균 등 계하파하고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신문물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도 나중에 해주로, 진남포로 나와서 학교랑 세우고 할 때 일본 신문들을 보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건, 사업을 하건, 교육 사업을 하건, 뭘 하려면 세상 도랑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집안도 그래도, 계합하고 교류하면서, 그래도 세상 들어가는 흐름을 알고 있었던 집안입니다. 이 안태훈 선생도 그랬고, 나중에 해주에서 황해도 신천군 청계동으로 이사합니다. 안중근 이하, 그 밑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대개 다 신천군 청계동에서 태어납니다. 왜 해주에서 일로 이사 갔느냐? 계하파들이 몰라가면서 일종의 이 집안도 은근을 한 겁니다. 숨어든 겁니다. 안태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이분의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안인수가. 아버님, 우리 조용히 들어가서 농사나 짓고 사시죠. 이렇게 해서 일가족을 이끌고 대가족을 이끌고 이 청계동으로 이사합니다. 이 청계동을 새로 가꿉니다. 완전 실종의 이 가문에서 하나의 신도시를 만듭니다. 이 가문의 신도시. 청계동이 이 안중근 의사 동생도 이 청계동에서 태어납니다. 전부 다. 안 의사까지는 해주에서 태어나고. 아까 그랬죠. 안중근 의사가 1779년, 백범 김구는 1876년. 유승만 대통령은 김구 선생보다 한 살이 위입니다. 1875년입니다. 참고로 그냥 고 연배의 분들을 제가 그럼 대충 나이 가늠을 하시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칫 안중근 의사가 훨씬 더 연배가 많은 것 같은데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요. 일찍 순국하셔서. 자, 부친은 요 정도로 이해합시다. 나중에 동학군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황해도 해주 지역에 동학군의 접주, 지금 접주라는 것은 조그마한 지역이에요. 요즘 지역사령관. 동학은 그걸 부대장이라든지 이런 팀장이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용어를 접주라고 했습니다. 접주. 황해도 팔봉산 밑에 그 농민군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그 접주를 팔봉접주라고 부르는데 그 팔봉접주가 누구냐? 바로 김구였습니다. 백번 김구. 김구 부대하고 이 안태훈의 부대하고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안태훈은 일찍이 김구의 인품됨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김구 부대가 져서 어디 절로 피난을 가 있었어요. 사찰에. 안태훈 선생이 그쪽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안태훈 선생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거기가 거처하기가 불편하면은 우리 집으로 와도 좋다. 해서 김구가 그때 이름 물론 김창수입니다. 그 당시 이름은 김창수가 안태훈 선생 이 집안 청계동으로 옵니다. 청계동에 머뭅니다. 한동안. 그러다 나중에는 김구 선생 부모님까지도 모시고 오라고 해서 이 안중근 집안에서 김구 선생 일가가 잠시 머문 적이 있습니다. 두 집안은 그때 인연을 맺습니다. 그때 김구는 안중근을 봤죠. 그때부터 김구와 안중근은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 가운데가 안태훈입니다. 이 김구의 두 동생입니다. 안중근의.
안중근은 여기 없어요. 큰 동생 안정근, 둘째 안공근. 이 두 동생들은 그때 요만했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말씀드렸습니다. 천주교도 이 집안에서 받아들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오늘 좀 부족했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는 제가 아는 만큼 여기 오신 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자리에 열의를 갖고 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알고 계시다 생각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를 제가 대신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지낸 대감 박은신 선생이 안중근 전이란 책에 쓴 내용입니다. 그 프린터물에도 있습니다. 안중근은 그 행적에 근거하면 몸을 바쳐 나라를 구한 지사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한국을 위하여 복수한 열협, 협객 이런 말이 있죠. 의로운 사람, 의열사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이 안중근을 다 설명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안중근은 세계적인 안광, 원래 안광은 눈빛이죠. 근데 이건 식견이라는 뜻입니다. 내다보는 식견, 안광을 가지고 스스로 평화의 대표로 나선 사람이다. 박은식 선생은 우리가 아는 안중근이 단순히 하얼빈 의거의 주인공의 안중근만이 아니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안중근은 황해도 진남포에서 학교를 2번 세워서 학교도 운영을 했습니다. 학교 설립자요, 학교 운영자였어요. 그리고 젊어서 민권운동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중근이 턱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단계를 거쳐서 성장한 그 열매가 하얼빈 의거입니다. 우리가 윤봉길 의사도 1932년 중국 상해 홍코공원에서 폭탄 던졌다. 이건 우리가 이거 기억해요. 의사 윤봉길로만 기억해요. 아니에요. 농민독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윤봉길 의사입니다. 농민독본. 예산이죠. 제가 사당에도 갔다 오고 윤봉길 기념관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월진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농민회를 조직하고 야학을 설립해서 그 시대에 꼬맹이들을 공부한 그런 지역에, 요즘 치면 지역의 지역운동가입니다. 그러다가 상해로 건너가서 백범이 만든 한인 애국단의 단원이 되어서 홍콩 거사를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이런 과정은 잘 모르고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것만 딱 기억을 해요. 안중근 하면 하얼빈에서 또 총으로 쏴 죽인 사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거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진면목을 이해하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박은식 선생 이 말이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윤봉길이라서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 예산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점이 우리가 물론 역사 시간에도 많은 분들을 소개하다 보면은 자세히 할 기회가 드물겠지만은 그런 점은 참 아쉬워요. 끝에 하나만 딱 가르치고 마는 거. 아까 말씀드려도 안중근 의사 아버지 6형제 중에서 막내인 안태순 선생, 이 혼자 그 위에 형도 안태순 선생하고 그 바로 위에 형 2분이 1919년 3.1혁명 때, 3.1운동 때 황해도 지역에서 만세의거 참여했다가 2분이 붙잡혀가서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 안태순 선생 그 위에 형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직 포상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안태순 선생은 이런 구체적인 행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대한노인동맹단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조직해가지고 서울까지 와서 황해도 여시에서 요즘 KTX로 1시간 만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에는. 일부는 걸어서도 왔을 거예요. 아마. 그 와가지고 이거 하다가 붙잡혀서 보신각 앞에서 고생을 하셨죠. 옥고를 치르셨죠. 그래서 이분은 구체적인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일단 포상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훈장이나 이런 다른 포상들이 소문만 듣고 막 줄 수는 없어요.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에는 우리가 기록이 없는 시기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 자칫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다가 가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점은 조심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기록만을 고집하다 보면은 아니 우리 청살리 전투, 봉오동 전투 때 거기 참전했는 우리 독립군들 이름 다 없습니다. 누가 언제 나중에 훈장 받으려고 명단 작성해 놨겠어요 그때? 그래요 안 그래요? 명단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그런데 정말 유력한 사람으로부터 명단이 없지만은 그때 같이 했다던 현일에서 이걸 인후보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후보정이 좀 위험해요. 인후보정 때문에 가짜가 많이 생겨난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인후보정을 옥석을 잘 가린다면은 억울한 사람을 저는 일부 구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의사의 선대 중에서는 막내 숙부인 안태순 선생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동생 정건, 공건. 이 바로 밑에 동생 정건은 6살 미칩니다. 1894년생, 95년생, 79년이니까. 이 공건은 10살 미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아버지가 안태훈 선생이 맏아들인 안중근한테는 거의 형제 벗으로 대했답니다. 아들이지만은. 이 둘은 그냥 애 취급을 하고, 어리니까. 애 취급을 하고. 그래서 안중근 의사한테는 한 번도 공부해라 그 말을 하지 않았대요. 한 번도. 지가 알아서 하면 하더라도. 첫째 동생, 이 왼편에 있는 이 정근입니다. 이 두 동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근은 도산을 안창호하고 절친했습니다. 이 공건은 백범김고하고 절친했습니다. 절친하고 수족이고 오른팔이었고, 이 정근은 위에 형이 순국하고 난 뒤에 식구들을 데리고 연해주로 갑니다. 첫째는 피신한 겁니다. 안중근 의사 가문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게 뭐냐면요, 놀랍게도 해방 직후까지도 안중근 가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일제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안중근 집안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말하면 어디 가면 막 추앙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연해주로 피신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래도 더 위협하니까 한때 러시아 군대에 들어갑니다. 러시아군 장교 모자 쓰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만 봤네요. 그래서 심지어 제1차 대전에 러시아군으로 참전도 합니다. 잠시. 근데 이게 신변 안전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브라디보스톡, 연해주,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그 일대는 일본군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군뿐만이 아니라 조선인 밀정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조선인 밀정이.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안공건 보세요. 이 상에서 청년들과 이런 거 조직해가지고요, 친일파 밀정 처단한 일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청년들이.
너무 커졌나요? 결국 그러다가 이 도산 안창호의 요청으로 임시정부로 가서 임정의 내무차장, 뭐 지금으로 치면 내무차관 정도 되겠네, 행안부 차관이겠네요. 이런 것도 하고 다른 단체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는 이 안정근이 안중근의 친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좀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만주 지역에 독립운동 단체들이 뭐 무슨 이름도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통일부, 정의부 무슨 이런 많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단체들이 나름으로 설립된 이유도 있고 또 리더도 있고 또 지역마다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많이 좀 난립해 있었던 점도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이 단체들을 좀 통합하면 좋겠다. 근데 누굴 가야 누구 말을 듣겠니 도대체. 그도 다 대장들이 다 있고 한데 그래도 안중근 의사의 동생 정도면은 대화들을 통하겠다 해서 이 안정근 선생을 임시정부에서 파견합니다. 당신이라면은 그래서 만나줄 것이다. 대화가 될 것이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즉 신뢰와 공신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독립운동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래서 안정근 선생이 이 파견되어서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통합운동을. 그리고 마침 20년에 올해죠. 100년 전이죠. 청산리 전투가 참여할 때 참전합니다. 물론 안정근 선생은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전투병은 아니니까요. 대신 안정근 선생이 청산리 전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만들어서 임시정부에 보고합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고요.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요, 거기에 이름 하나 등장하면 그걸 근거로서 포상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독립운동 심사의 기준 중에서요, 1945년 8월 14일까지의 자료만 인정합니다. 그 이후의 자료는 참고합니다.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합니다. 왜? 의도가 있을 수 있고 만들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감안한 것이죠. 물론 해방 그 다음날 누가 나중에 훈장 받으려고 쓰진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해방 전 기록을 1차 자료로 중시합니다. 그 나름의 객관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나름의. 왜냐하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포함해서 소위 유명한 사람들의 회고록, 자서전, 일대기 참 미안하게도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미화가 너무 많습니다. 부풀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독립운동가,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어떤 독립운동가의 회고록은 그 내용 중에 있는 엉터리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논문을 앞에 썼어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손에 꼽는 유명한 독립운동가예요. 나중에 해방 후에 높은 벼슬도 하고 한국인이 훌륭한 점도 참 많지만은 어찌 보면 정직하지 못해요. 어떤 것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역사에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일수록 더 정확하게 기록해줘야 그게 사료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회고록 사료 가치 거의 없습니다. 자기는 10배, 20배로 키우고 남은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이고 사료 가치가 없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중에 다시 임시정부가 있고 지금으로 치면 우리 정부죠. 그냥 정부. 그때 임시가 붙었죠. 우리는 정부, 행정부가 정부라면은 입법부는 국회지 않습니까? 그때는 임시의정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그게 짝이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우리는 지금 행정부와 국회죠. 거기 오셔서 임시의정은 의원도 하시고 어쨌든 이분은 형처럼 의열투쟁이나 무장투쟁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독립운동이 총이나 칼 들고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항일 언론인은 붓으로 독립운동을 하죠. 여성들은 군복을 짓거나 또 다른 내조로서도 독립운동을 하죠. 돈이 많은 사람은 군자금을 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아니,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밥 먹어야죠. 옷 입어야죠. 총 사야죠. 그거 어디 삽니까? 하늘에 떨어집니까? 누군가는 돈을 대야 되고 누군가는 군복을 만들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밥도 해줘야 돼요. 자, 한 명의 전투병 보병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포병도 있어야 되죠. 다리 없으면 다리 나는 공병도 있어야 되죠. 그 다 군인 아닙니까? 우리도 독립운동을 무장투쟁이나 의열투쟁으로 너무 한정하면 안 됩니다. 범위를 넓혀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거 다 독립운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의 독립운동에 대한 해석이 너무 좁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독립운동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순 같은 열사나 남자연 같은 의사나 이런 분들만 여성 중에서도 독립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안중근 의사 발 밑에 두 살 밑에 여동생 1881년생 안성녀 군복을 지었어요. 미싱을 10대를 놓고. 물론 그건 정언입니다. 당연히 독립운동이죠.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너무 협소했어요. 생각해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겨우 15,000명밖에 못 받았어요. 순국자가 15만입니다. 15만에 겨우 10%가 포상을 받았어요. 순국자가 15만인데 확대해야 돼요. 인색한 겁니다. 자, 동생 안정근 시간을 제가 좀 봐서 하겠습니다. 둘째 동생 안정근은 봐요. 10살 미치죠? 원래는 학교 나와서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때 러시아 가서 유학도 했는데요. 안중근 집안 중에 특징이 하나 빠졌네요. 이 집안에는 보통 3개 국어가 기본입니다. 안중근 빼고. 아주 외국에 아주 능통한 가문입니다. 이 안공근은 5개 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기록들도 있어요. 이런 거 해서 이런 것도 하고요. 한인내국단을 만들어서 만든 것은 백범 김구 주석이 만들었지만 한인내국단을 운영한 것은 안공근입니다. 여러분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가 왜 마지막으로 거사에 나가기 전에 수류탄 하나 들고 앞에 글씨 써가지고 사진 찍은 거 있죠? 그 사진을 찍은 집이 안공근의 집입니다. 안공근의 집이 한인내국단의 본부였어요. 그 사진을 누가 찍었느냐? 안공근의 셋째 아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은 사람이.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무정부주의자들과 연대해서 친일파들을 처단하기도 하고, 무정부주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길게 설명할 만한 지식도 없고 시간도 안 됩니다만은 이 말은 아나키스트인데 원래 원어가 무정부주의라는 말로 번역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야, 무정부주의? 이건 법도 없고 뭐 치안도 없고 완전 개판인 사회냐? 그거 아닙니다. 이 무정부주의자란 말은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무정부주의가 아닙니다. 아나키스트, 아나키즘.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사진을 찾아보십시오. 이 아나키즘 중에서도, 아나키스트 중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주의자다라고 결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념을 가진 독립운동가들과도 연대해서 활동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분도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의원도 하고 임시정부에서 군사위원도 하고 이것저것 활동을 하시는데
이 안공근이 백범 김구의 최측근 오른팔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무슨 금전 문제로 백범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공근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일단의 청년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유해도 어디든지 모르고요. 사촌 동생들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꼽습니다. 안명근, 안경근, 유명한 안명근 의사, 안명근 사건 또는 안학 사건 또는 백오인 사건, 1910년 초창기에 대표적인 이 안학 사건 이런 것들은 황해도 지역에서 이제 일제가 1910년 국권이 빼앗기고 난 뒤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기도 어렵고 독립운동을 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서간도로 이주 계획을 세웁니다. 황해도 지역에 일부 떠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주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다못해 술에 싣고 간 비용도 들고요. 현지에 가면 땅을 사야 되고 초가라도 지으려면 뭐 비용이 들잖아요. 거기에 서간도에다가 새로운 독립운동 본거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비용을 하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몰래 다니면서 떠있는 유지들한테 그러다 들켰어요. 저게 안학 사건입니다. 그 일을 나서서 한 사람이 안명근 선생이에요. 그 다음에 1911년이죠 아마 백오인 사건이라고 대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유명한 105인이 연루됐다고 해서 백오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친일로 변절한 윤치호도 이 백오인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윤치호도. 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마는 14년을 살았어요. 이 양반입니다. 여러 형제 중에서 제가 다 아는 말씀을 못 드리고 안명근, 안경근 이분이 이제 대구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말년에. 임시정부 경무국에서 주로 이분들도 이제 친일파들 처단하고 쓰레기 치우는 게 일입니다. 독립운동도 독립운동이지만은 언젠가 몇 년 전인가 KBS에서 밀정들 한번 방송한 적이 있죠. 확보된 몇 명이 명단에 아마 1000명이었을 겁니다. 밀정 한 명이 10,000명을 일거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 독립운동가의 대표적인 누굽니까? 남자의 노사도 결국 밀정한테 붙잡혔습니다. 밀정한테. 통탄할 일입니다. 뭐 사촌 동생 여러분들입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제가 두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이 집안에 한번 볼까요? 우선 조마리아 여사 어머니 본명은 조성녀입니다. 조성녀. 어머니하고 딸이 이름이 똑같아요. 안성녀. 이는 루시아입니다. 세례명이. 어머니가 조마리아 여사 본명은 조성녀. 대구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우리의 항일 민족투쟁이 국제보상운동 아닙니까? 이 운동이 전국으로 번져갔죠. 그 무렵에 발행된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영국인 베델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에 보면은 제가 쓴 책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국제보상운동 때 이 조마리아 여사가 은가락지, 은팔찌, 은놀이개 총 10종류의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신문기사에. 총 10종류의 능량, 닷돈을 기부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부자였어요. 그래서 조마리아 여사하고 아들 둘의 며느리들까지 이 세 여성의 건부치는 다 내놨습니다. 이게 대한매일신보에 신문에 기사로 나와 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때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단순히 안중근 의사 어머니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뭐 대의에 따라 죽는 것이 효원이라, 물론 다 뭐 알려드릴 수 없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상징적인 것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 조마리아 여사도 이미 이런 것부터 참여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왕대밭에 왕대납니다. 델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도 알아본다는 말도 요즘 제가 살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늘에서 영웅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가문에 뜻있는 부모 밑에 만나서 커서 반듯한 교육을 받고 반듯한 역사화직을 가실 때 일제 때라면 독립운동가가 날 것이고 뭐 이 시대라면 또 이 시대에 맞는 큰 인물이 나겠죠. 절대 어느 날 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중근도 아버지도 보세요. 일찍부터 개화에 눈 뜨고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안 사람이에요. 자식들 다 내보내서 공부시켰어요. 셋째 안공근도 보세요. 한성사범에 가서 마치고 해주러 와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그런 자식에 대한 투자가 이런 밑거름이 되어서 자식들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지혜 목발이나 두드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단순히 사교육을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식에게 올바른 역사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몇 년에 뭐가 났고 몇 년에 뭐가 났고 연도 외우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거 외워서 뭐 할래요? 어디에 쓸래요? 그게 무슨 교훈이 있어요? 안의사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큰아들 안정근과 함께 저 연해주로 갔다가 나중에 결국 큰아들이 안정근이 상해 오면서 같이 옵니다. 와서 그냥 할머니라고 해서 뒷방 할머니가 아니에요.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를 돕기 위해서 만든 임시정부 경제후원회,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독립신문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 여성으로서 두 어른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안의사의 어머니 이 조마리아 여사, 또 한 분은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 두 분이 임시정부의 안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큰 어른이었죠. 아시다시피 임시정부에도 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뭐 상해파, 개조파에서 또 합쳤다, 나뉘어졌다가 그런 또 그건 뭐 남자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지역 출신들이 있고 하다 보면 파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어른들이 나서서 또 중재해주고, 어른은 어른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뭐 이분이 뭐 총 들고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직분에 맞는 소임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얘는 딸입니다. 안성녀. 2005년에 부산국제신문이 부산에서 물론 요거는 새로 옮긴 겁니다. 요거만 새로 바꿨습니다만은 안성녀의 묘를 2005년에 부산에서 발견했어요. 그 전에는 안의사 여동생이 있는 것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여동생이 아니라 안중근보다 2살에 많은 누나라고도 알려져 왔어요. 확인해 보니까 2살 미친 여동생이에요. 원래 비명에는 안루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 바꾸면서 새거죠. 글씨도 새거고 바꾸면서 이제 본명을 넣고 안에 세례명을 넣었네요. 이때 안의사 여동생이 처음 밝혀졌어요. 물론 그 집안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살다 돌아가셨어요. 부산 용호동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첫 장에 그 15명 중에서 나오듯이 이 안성녀 여사의 며느리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만주에서. 정식 훈장을 받았고요. 정식으로.
심지어 그 며느리는 일본 영사관을 습격한 사건에서 가담한 여성입니다. 그분을 여기서 내가 뺐네요. 어쩌다 보니까 너무 짙게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있다는 건 내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바로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요. 재봉틀 열대로 독립군복을 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얘기를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초대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안춘생 선생이 증언한 바입니다. 안춘생 장군이. 근데 이런 게 기록이 있겠어요? 나중에 훈장 받으려고 이거 누가 기록해 놓겠어요? 이런 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본명이. 그런데 홍길동이면 들통나니까 내가 이름을 박갑동이로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가명으로 중국에서. 그리고 나중에 무슨 사건이 났을 때는 박갑동으로 내가 신문에 보도가 돼요. 기록에도 보고서에도 박갑동으로 나와요. 해방 후에 와서 그 박갑동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갑동과 홍길동이 동명이 같은 일이라는 걸 증거를 대시오. 증거를 못 대서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당사자는 억울할 것이지만 정부로서도 그렇다고 말만 듣고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이건 정부의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이해는 하시죠? 그런 거 자칫하면 가짜가 나옵니다. 바로. 자칫하면. 안성녀 여사도 내가 보기에는 불쌍이 아니라 억울해요. 추후에 더 기록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소한 물론 안춘생 장군이 또 이 집안이어서 자칫 집안 사람이니까 봐줬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죠. 끝도 없겠죠. 어쨌든 실제로 활동을 했고 공신력 있는 사람의 증언인데도 아직까지 독립운동 충분한 근거로 채택되지 못해서 미소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안미생. 여기가 안미생입니다. 백범이죠. 해방 후에 이 경교장입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은 그 서대문 내거리에 지금은 강북 삼성병원이라고 이제 다른 삼성 쪽에서 쓰고 있는 인수했지만 옛날에 경교장 근무를 배경으로 그 마당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가 안미생입니다. 안미생은 이 안정근, 안중근의 바로 밑에 큰 동생의 셋째 딸입니다. 친한 조카예요. 시골에 살았으면 그냥 한 동네 사는 조카예요. 그죠? 아니, 근데 내 동생 딸이니까 이 안미생도 의학 능력이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칭 시절에 처음엔 임신과 상해에 있다가 1932년 4월 29일 날 윤봉길 여사의 이후에 쫓겨서 8년에 걸쳐서 1939년에 중국 중경에 도착합니다. 그 충칭 시절에 충칭에 있던 미국 대사관에서 통역을 하기도 했어요. 안미생이. 그 정도면 영어 실력 아시겠죠? 처음에는 백범이 비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구 선생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김인, 둘째가 김신. 김인의 부인입니다. 김인은 해방되기 4개월 전에 1945년 4월에 충칭에서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폐병으로. 귀국에서도 백범 김구 선생이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간혹 안미생이 간혹 그 영부인 대리 역할 같은 걸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왜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동안 아버지 옆에서 영부인 역할 같은 걸 했죠. 딸로서 자리가 같이 때로는 같이 앉아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미생도 김구 주석이 돌아와서 그때도 주석이었으니까 해방 후에도 정부 수립 전까지는 그때는 가끔 영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7년경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간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당시 신한민보, 미국에서 나오던 신한민보에 보면은 어느 대학에 요즘으로 치면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합니다. 고국에 왔는데 그리운 님은 없고 너무 힘이 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공부 핑계 삼아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김인과 이 사이에, 즉 백범의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효자라고. 그 효자다 할 때 효자, 효도자 아들 자자, 즉 이 안미생의 딸입니다. 효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효자를 미국으로 불러서 데리고 갔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이 미생과 효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 알지 못해요. 이 집안에서 이제 형제가 많다 보면 그럴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북으로 간 사람들도 몇이 있습니다. 백범이죠. 요가 안미생입니다. 아까 방금 봤던 안미생. 여기는 다른 사람이고 요가 안우생입니다. 안우생은 안공건, 발 앞에 봤던 둘째 동생 안공건의 장남입니다. 안공건이 총 3남 2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장남, 삼남, 그다음 차녀, 금생 이 세 사람이 북행을 택했습니다. 앞에 이 우생은 해방 공간에서 넘어갔고 나머지 지생과 차녀, 금생은 한국전쟁 때 넘어갔어요. 한국전쟁 때. 자, 우선 이 안우생이 인물입니다. 북한에 가서는 크게 쓰임이 있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에 넘어간 것만 알다가 한동안 91년에 북한에서 안우생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안우생 관련 기사가 없습니다. 남한에서조차도 홍콩에서 죽었느니 북한에 갔다느니 이러다가 북한에서 보도가 나오면서 북에 갔구나 라고 최종 판단하게 됐는데 그럴 정도로 평소에 북한에서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바로 이 안우생이 다른 여기도 5개국을 했지만 대표적으로 이 에스페란토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한국의 에스페란토를 전한 에스페란토로 많은 문학 작품도 남겼어요. 문학 작품도.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또 어학을 잘하고 외국어를 잘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서 판공실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 비서한 겁니다. 비서실. 거기서 백범 비서도 하고 나중에 임시정부에서 선전 과장. 여기도 이 대사관에서 여기는 그 통역이 아니라 첩보 담당을 했습니다. 북에 가서도 이런 일을 했을지 모른다는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나중에 이 안우생의 후손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남한에서 북에 올라가서 이 안우생의 후손들을 만나면서 행적을 조금 알아오긴 했습니다. 이 안우생은 백범의 비서를 하다 보니까 1948년에 남북 연석회의, 흔히 사김회담이라고 하죠. 북에서는 김일성, 김두봉, 남에서는 김구, 김규식, 네 분의 김식을 해서 흔히 사김회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남북 통일하자, 쉽게 얘기하면은 미군정, 소련군정 물러나고 난 뒤에 남북 협상을 하죠. 그러나 결국 그게 그 전 단계 그 일환이 이제 남북 연석회의 아닙니까? 남북의 각 종교단체, 정당단체, 사회단체 사람들이 평양에서 연석회의를 하죠. 집단회의를 하죠. 그 연석회의 아닙니까? 이때 그 앞서서 가서 선발대로 가서 북에 다녀오겠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백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 후계인도 없고 이미 남한도 벌써 미군정 때부터 이미 친일파들이 벌써 많이 득세했고 어디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으로 잠시
망명을 갔다 그래요. 그러다가 홍콩에서 북으로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뚜렷한 기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91년에 북한 매체에서 안후생 동지가 죽었다 이렇게 보도해서 사람들이 홍콩을 거쳐 북으로 갔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몰라요. 남한의 정보기관들은 알았는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나 학계에서조차도 안후생의 행적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 안후생은 평양 근처 신미리에 있는 애국열사랑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봤습니다. 저도 애국열사랑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하도 많이 묻혀 있으니까 제가 다 둘러보진 못했는데 기록에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여기에 묻혀 있다고 해요. 지금 북한에는 안후생의 3남 1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마 대학의 교수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셋 중에서 이 지생과 금생은 전쟁 때 월북했습니다. 금생은 딸인데 딸이 왜 월북했느냐? 이 남편이 한지승이라고 해방 전에는 광복군에서 활동을 했고 영국의 요청으로 우리가 인도 버마 지대에도 광복군이 파견됐었습니다. 그걸 버마 인도 합쳐서 인면지구대라고 하는데 인면지구대 대장을 지낸 한지생이라고 있어요. 한지생의 남편이 금생의 남편입니다. 한지생이. 근데 한지생이 소위 말하면 좌익이었어요. 6.25 때 서울시 부인민위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서 금생은 월북했습니다. 그건 기록이 있어요. 자, 이 집안에서 해방 전에 독립운동 또 해방 후에 해방공간 또는 그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기까지 걸쳐서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하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였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안경건, 이 두 번째 안민생. 두 분 다 처음에 해방 후에 인천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난민 행렬에 쫓겨 내려와서 대구에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안민생 선생의 자제분인 이 막내 아들 안기명 선생이 수성구에 사십니다. 원래 오셔서 인사를 한번 드릴까 하도 섭외를 했던 모양인데요. 선생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셔서 오시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위에서부터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중근의 사촌입니다. 이런 데서 활동을 하셨고요. 한국 후에는 이제 김구의 대북 연락으로 아까 그런 남북 연습회의 이런 거 할 때 선발대로 먼저 파견됐던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그러니까 안중근 집안 후손들한테 꽤 신뢰감을 줬던 것 같아요. 비록 앞에 했던 바로 앞에 이 안우생은 안공건의 아들입니다. 안공건이 누구예요? 자기하고 불편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한때는 백범의 오른팔이었지만 나중에 금전 문제나 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에 의해서 안 좋은 일로 돌아가신 안공건의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아들을 귀하게 옆에 뒀어요. 귀하게. 여기도 그렇지만 안공건의 바로 아들이지만 여기는 그 집안의 조카잖아요. 사촌 형제잖아요. 안경근은 안중근의. 저도 가까이 두고 이런 일을 시킨 겁니다. 이런 일을. 전쟁 때 대구로 피난와가지고 이 조카하고 같이 살다가 당숙이죠. 살다가 이승만 정권 하에서 소위 말해서 반독재 투쟁을 하다가 4.19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민주구국 동지회 이걸 주도했죠. 대구에 있는 재야인사들하고 같이 활동하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돼도 아니죠. 1년 뒤죠. 불과 5.16이라는 게 4.19가 60년
5.16 61년 아닙니까? 싹 붙잡혀 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승만 정권 말기나 박정희 정권 초기에 소위 그들이 말하는 혁명 초기에 통일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빨갱입니다. 제명이 바로 반국가 사범이에요. 어디 있어? 바로 반국가행위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그걸 얘기하면 반국가 사범이에요. 대구 싹 쓸었죠. 그때 인혁당 사건도 대구 경북분들 여정남까지 여정남 한 분은 사실은 인혁당 사건이 아니라 그런 민청항행 사건이죠. 나머지 7분들 다 인혁당 2차 사건 아닙니까? 1, 2차. 다 대구 경북분들이잖아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때도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대구 경북이 지난 정권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칠곡에 있는 현대공원 묘소도 가보고 했습니다. 제가 여정남 선생의 평전을 제가 썼습니다. 그걸 쓰면서 제가 인혁당 사건 그분들 재판 기록 33건을 제가 다 봤습니다. 바로 그때 악령긋 안민생 60년대 당시에 대구에서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주역들이죠. 대표적으로. 뭐 이런 자세한 행적을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주역들이죠. 안흥사의 가문의 핏줄들이 이 대구에까지 와서 활동했다는 것은 대구가 깊이 새겨야 될 일입니다. 대구가. 이 안민생 선생은요, 부모를 따라서 무링이라는 곳이 연해주 옆에 안중근 의사 집안이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이 연해주 옆에 북한도 저 위에 무링입니다. 글로 집안도 이사를 갔죠. 따라갔죠. 거기서 이 젊은 나이에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무장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붙잡혀가지고 오른쪽 왼쪽 발가락 10개가 잘렸습니다. 작두에. 상상이 되십니까? 이 양반입니다. 아직 이분도 아직 포상 못 받았어요. 안민성 선생도. 그 나머지 행동은 당숙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 두 분 중에서 당숙이 조카를 많이 의지했다고 그래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겠지만은, 물론 이 조카는 당숙을 의지하고, 이 당숙은 조카를 의지하고, 아마 한 분이 있었으면 대구에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동지이자 집안의 일가이자, 이분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때 아들이 고교생이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붙잡혀 가서 여기서 같이 살았습니다. 독립운동가 가문 중에서 해방 후에 이런 통일민주화운동까지 한 가문은 안중근 의사 가문이 유일합니다. 제가 본 바로는. 제가 다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이 가문은 또 하나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옥의 티라는 거 아시죠? 한 점 흠. 안중근 의사의 부인입니다. 김아리어. 이름은 김아리어. 얘는 큰아들 분도. 본명은 우생입니다. 분도라는 거에 아시죠? 분도 세례명. 둘째 아들 현생입니다. 준생입니다. 딸이 하나 있었어요. 대구 그거는요, 안 의사의 여동생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딸입니다. 현생입니다. 현생이 가톨릭 대학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제가 깜빡 착각을 할 뻔했네. 아셨죠? 이 현생은 어디 갔느냐? 서울의 천주교회에 맡겨놨었습니다. 천주교회에.
이 사진은 어떤 장면이냐? 아너사가 하얼빈 어그하고 체포되고 그 다음날 부인이 두 아들 데리고 하얼빈에 왔다가 하얼빈 영사관에서 잡혀가서 찍힌 사진입니다. 본인들이 사진관에 가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이 큰아들 분도 일찍 죽었어요. 누구 따라가서 뭘 얻어먹었는데 와서 바로 죽었어요. 독약을 먹였다는 얘기가 가장 유력합니다. 정은은. 여기가 준생입니다. 이 준생이 이 집안에 옥의 티를 남겼어요. 1932년 4월 29일이 윤봉길로서 어결입니다. 왜 4월 29일이냐 하필 이유가 있습니다. 일왕은 생일을 천장전이라고 합니다. 천장절. 그래서 일본에는 천장절이 날짜가 바뀝니다. 히로히토 생일이 바로 4월 29일이었습니다. 지금 일왕 이전에 아버지가 아키히토죠. 아키히토의 아버지가 히로히토 아닙니까? 소화라고 하는 소화천왕이라고 저것들은 부르죠. 그렇게 히로히토의 생일이 4월 29일입니다. 일본은 천장절이 바뀝니다. 아셨죠? 왜? 부자간에 생일이 같을 수 없잖아요. 할아버지 생일이 1월 1일이면 그 할아버지가 왕일 때는 1월 1일이 천장절이야. 일본에는 천장절이 명절에 하나입니다. 국경일에 하나입니다. 경축일에. 그날이 4월 29일이 히로히토의 생일이었어요. 그래 천장절입니다. 그날을 기해서 상해에서 1931년 이후에 상해사변, 상해 전투에서 일본군이 상해를 먹잖아요. 먹고 난 뒤에 자기들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에 홍콩 공원에서 시계발에서 축하 잔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군인 중에 제일 본 사람들, 주중, 일본 대사관의 대사들, 저건 그 지역에 제일 높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인 거예요. 그날. 소위 높은 사람들은 그날 윤봉길 여사가 그 자리에 폭탄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날 친선 게임이나 오락가는 날이 아니고요. 그날이 천장절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상해 프랑스 조계에 있던 우리 임시정부에 대한 일본군들이 이제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붙잡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요인들이랑 가족들이 피난길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흥에서부터 항주에서부터 쭉쭉 거쳐서 마지막에 충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불행하게도 이 모친과 이 아들이 얘는 일찍 죽었고 큰아들은 이 딸이랑 그때 딸이 있어서 딸이랑 이 그룹들이 상해를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즉 적진에 남게 됐습니다. 그게 불행의 시작이긴 해요. 혹자는 그래서 일말의 동정을 할 때 그 상황을 요만큼은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요만큼 이해해 줄 대목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즉 포로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일제는 그런 걸 이용해서 바로 이 안준생 또는 그 누나인 안현생, 누나의 남편인 황일청, 이 일파들을 이제 설득하고 공작하게 합니다.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1939년에 조선시찰단이라는 명목으로 상해에 있던 주로 친일 기업인들입니다. 아니 1939년이면 상해를 일본이 먹었는데 그 밑에서 장사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독립운동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우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와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도 때로는 정권에 따라서 어떤 기업들은 부침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는 어렵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덜 보기도 하고 사실이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정도인데
심지어 일제 지배하에 있는 상해에서 거기서 밥벌이 하고 조금 큰 기업을 하려면은 그거 친일 안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겉으로라도 친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올 때 친일 기업인들이 구성된 게 바로 앞에 붙습니다. 기업인 뭐 해서 조선시찰단. 내가 줄여서 그냥 조선시찰단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일행으로 따라옵니다. 안준생이. 물론 총독부의 공작입니다. 이래 와가지고 어디 가냐나 지금 서울 신라호텔 자리 장춘단에 그 언덕에 방문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 방문은 이등방문할 때 방문입니다. 이등방문을 기리고 추모하는 사당이에요. 거기에 안중근의 둘째 아들이가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오판을 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또래의 손자하고 화해를 합니다. 그게 바로 방문사 화해극이라는 것입니다. 총독부의 철저한 연출의 결과입니다. 노란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누구? 안중근의 아들이. 사실 이해해 줄 필요 없습니다. 누군데? 누구의 씨앗인데? 안중근의 씨앗인데. 이유와 핑계가 없죠. 옛말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변명하려고 하면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그래도 그 포로로 된 상태에서 그들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일말의 동정을 하지만 저는 동정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안중근 의사이기 때문에. 그냥 범부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옥에 티라고 했잖아요. 15명의 독립유공 서훈자를 낸 집안에 이런 불효막심한 오죽하면 백범이 임시정부에서 안준생 처단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해방 후에 상해에 와서 장개석을 만났을 때 김구가 그랬습니다. 상해 경도사령부에 안준생을 가다라 요청도 했습니다. 왜? 누굽니까? 이 김구가 안중근 의사 집안의 혈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물론 자기가 젊어서 이 집안에 큰 신세를 지기도 했죠. 잠시. 그래서 해방 후에 아까 이 집안에 딸 안현생이라고 있습니다. 안현생 이 자리에. 현생은 해방 후에 남편 황일청, 나중에 이 딸의 그러니까 안중근의 사위 황일청이라고 하는 얘 있네. 어디 갔노? 예? 서울 밑에 황일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예. 황일청은 그래서 나중에 그 아내인 안중근의 딸 안현생하고 귀국하다가 광복군 손에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귀국을 못했습니다. 황일청은 귀국 도중에 총 맞아 죽었어요. 이 안준생도 겁이 나서 당장은 귀국을 못했습니다. 홍콩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나중에 귀국을 했어요. 겁이 나서. 안중근 집안에 이런 자식이 나오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집안에 옥에 튑니다. 지금 32분이거든요. 제가 얼른 마치고 여러분들 한 2분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듣기로 하고요. 자, 제가 안중근과의 사람들이란 책을 쓰면서 제 결론으로 남겨놨던 것입니다. 제 그 짧은 프린트물에도 마지막에 메모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안의사 유해 발굴을 아직도 못하고 있죠.
제가 여순 감옥에 가봤고요. 여순 감옥 뒤에 있는 산에도 가봤습니다. 제가 99년에 2009년에 갔다 왔는데요. 벌써 아파트가 들어서서 이제 찾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 근처에 묻혔다면, 제3의 장소에 묻혔다면 모르겠는데요. 그 여순 감옥 뒤에 언덕에 어디 묻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불가합니다. 형질이 너무 변경됐습니다. 혹자는 거기 묻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에 자료가 있다. 제3의 장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중국은 알고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북이 같이 해야 됩니다. 중국이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숙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역에서 묘를 썼는데 어머니 편에 잠깐 나왔죠? 어머니 편에 안 나왔구나. 좁았어. 어머니 묘소가 나중에 묘소를 옮겨놨는데 공동묘지로 나중에 그 공동묘지가 주택 개발되면서 그 지역에 있던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이장을 했는데 하필 조마리아 여사가 빠졌대요. 밀고 집을 지은 겁니다. 못 찾아요. 그것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두 남동생, 큰 동생은 홍콩에서, 아까 어디, 홍콩이죠? 아니야, 홍콩이 아니고, 려순에서 돌아가시는데, 그것도 묘지가 없어져 버렸고요. 둘째 동생, 안공근은 아예 묘소를 어디 쓴지 모르고요. 쉽게 말하면, 암살이 됐으니까. 그 외에도, 이 집안의 사촌들, 안중근 의사로 치면 사촌들, 또는 조카들, 해외에 있는 분들 무수히 많습니다. 후손으로서가 아니라도 우리도 후손이에요. 꼭 순흥안씨만 후손이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 집안이 순흥안씨입니다. 순흥안씨. 후손의 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안성녀, 안미생, 안민생 다 독립유공 공적이 확인된 사람들입니다. 다만 문건으로 없다는 것이죠. 문건으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보훈처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점입니다. 물론 보훈처가 최근에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긴 합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독립운동은 남성들과 기준을 같이 하지 않죠. 감옥 수용 기간도 좀 낮추기도 하고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훈처가. 그 다음에 이런 후손들 흩어져 있어요. 언제 우리가 통일이 된다든지 또는 안중근사 유해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참 기쁜 일이 있다면 해외에 흩어져 있는 후손들을 연락이 되는 달이라도 다 초청해서 남산에는 안중근 기념관에서 한번 제대로 된 안중근 추도제를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후손들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 너가 알아서 만나라. 너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교과서에서 배우고 시험이나 치고 하는 것이 역사교육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걸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옮겨줘야 그 후손의 도리를 다 아는 것입니다. 혹시 현충탑이나 또는 독립유공자나 호국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민주화 운동가도 마찬가지고요. 즉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 희생하신 분들의 산소나 또는 탑이나 비석을 보시면은 늘 간단히 예를 취하십시오. 휙 지나가지 말고 간단히 묵념을 들으십시오.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누가 보고 뭐라 하든 그거 알 바 아닙니다. 후손된 도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참배 한 번도 못한 데서야 우리가 안중근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면 쭈삣쭈삣해요.
누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왜 남 시선을 의식하십니까? 훌륭한 분한테 가서 내가 잠시 묵념을 드리고 가는 거. 더 좋고, 참배하면 더 좋고. 앞산에도 가면 안지링이 올라가는데 한 분 있죠? 앞산공원 올라가는데 케이블카 타는데 그 위에 뭐 나보다 모르시는구나.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내 잊어버렸습니다만 자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있으면은 항상 여긴 누구누구다. 자 인사해라. 후손들한테. 그게 산교육입니다. 그냥 연도 외워서 국사 시험 잘 쳤다고 그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중근 의사의 비록 미완으로 끝난 동양평화론, 아까 박원식 선생이 얘기했죠. 안광이 있다. 식견이 있는 사람이다. 이미 100년 전에 이 동양평화론은 이또 히로부미가 주장했던 극동평화론을 극복한 것입니다. 극동평화론은 일제의 침략 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의사가 동양 삼국이 은행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회의체도 만들고 진정한 평화를 추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유럽의 이유 아닙니까?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유럽에 가져가서 EU로 실천했습니다. 남의 아이디를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정신을 우리가 오늘에 되살려야 합니다. 전체 중에서 안 의사 동양평화론은 한 30%밖에 못 썼습니다. 원래 안 의사가 동양평화론을 쓸 때 순국일자를 잡아놓고 형집행위를 잡아놓고 간수장한테 쉽게 말하면 교도소장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요걸 좀 쓸 테니까 사형날짜를 연기해다오. 그 계획하에서 써나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안 의사가 돌아가신 날은 1910년 3월 26일입니다. 그래서 미완입니다. 근데 제 정신은 다 담겨 있어요. 이미 앞부분에 다. 우리가 이런 훌륭한 선현들은 행적만을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신을 배워야 그를 개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식구들이 많아서 다른 분들은 다 못하고 몇 분만 제가 상징적으로 제가 그냥 소개해 드렸는데요. 부족하시지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